creative art in a better way by using Hilma of Klint. Hilma af Klint. 굉장히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데 오늘 또 이 시간 기자 간담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와주셨습니다. 이수경 관장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장님 먼저 이 힐마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뭐라 그럴까 좀 신선한 충격이랄까? 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중간중간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힐마 클린트라는 사람이 미술계 혹은 예술계에 던진 그 파장이 엄청나다고 느껴졌거든요. 관장님도 사실 이 힐마의 존재와 그림을 처음 보시고 굉장한 어떤 놀라움 이런 걸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 개인적인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미술계는 어떤 반응이었는지 말씀 듣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가 살아 생전에 명성을 얻지 못하고 사후에 이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미술계에 종종 있는데 아프 클린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떤 한 겹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성이었기 때문에 받은 차별이라는 점이 좀 크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성차별 또 뭐 다른 여러 편견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사실 미술계에 계속 존재해 왔고 아직도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최근 한 20, 30년 들어서 많은 그 유수의 이제 미술관들이 특히 서구에 있는 미술관들이 이제 이런 차별들을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의 이제 일환으로서 보는 것이 덜 보여지고 발굴되지 못한 여성 작가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기 그리고 현대까지 굉장히 많은 여성 작가들이 당시에도 뭐 명성을 얻으면서 활동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미술사라는 학제에 들어오게 되면서는 굉장히 이렇게 거장으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뭐 한 줄, 각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힐마 아프 클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되지 못했던 그런 작가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작품들이 이제 살아 생전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 사후에도 한동안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유언을 그렇게 남김에 따라서 보지 못한 것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이 있었는데 스웨덴의 그런 여성 큐레이터들이 이제 먼저 연구하기 시작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사실 그 미술의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곳이었죠. 원래 미술의 중심이 이제 한 100년을 되돌아본다면 파리라든지 뉴욕, 뭐 이렇게 런던, 뭐 베를린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북부 스웨덴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작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연구하고 보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원래 중심이 아니었던 어떤 주변에 머물고 있는 곳, 그것이 이제 서구 안에서도 그렇게 좀 차이가 있었고 서구를 넘어가면 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은 아직도 발굴하지 못하고 뭔가 원래 가치를 잘 보여주지 못한 작가가 세계에 얼마나 더 많을까 뭐 이런 부분을 질문으로 남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셨지만 힐마의 작품 세계랄까요? 이런 걸 좀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만 추상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 시대의 정신을 이렇게 동시대의 많은 작가들과 많이 나눈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칸딘스키, 몬드리안, 그리고 말레비치 같이 추상 미술의 어떤 가장 거장이라고 생각되는 작가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작가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모든 작가들이 함께 겪었던 시대적 정신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는 과학에서의 발견이 굉장히 많이 나온 때였죠. 그래서 원자라든지 뭐 우주에 대한 그런 발견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미시적인 것과 가장 거시적인 이런 인간이 살고 있고 뭐 이렇게 기독교적인 생각 안에서 인간이 세계와 갖고 있었던 이런 관계들이 아주 굉장히 큰 어떤 거대한 담론처럼 막 무너지던 이런 때이기도 하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인간의 지식의 어떤 범주가 급속하게 늘어난 그런 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면 이 작가들이 그런 추상이라는 어떤 형태를 함께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선택한 데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 시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르네상스 시대 비슷한 미술이 어떻게 나오고 또 세계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또 어떤 방식의 예술이 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한 100년 전에 그런 유럽의 정신적, 사상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반영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기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19세기 말 그때 정말 무언가 굉장히 이 인간의 공통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예술 쪽에서 특히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해서 세기말 학파가 나올 정도로 해서 20세기 초까지 어마어마했죠. 영화 앞쪽에서도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뭐 원자가 발견되고 또 뭐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특히 과학 분야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술계, 문학계로도 흘러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그런 정신과 맞닿아있고 잘 아시는 피카소나 또 달리도 그렇고 애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작품을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기묘하고 신비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지금 관장님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대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수고하게 엄청난 진보 내지는 발전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의 그런 예술적인 혹은 그 상상력과 결부되어서 엄청난 폭발을 불러일으켰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힐바도 그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힐마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추상화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렇게 알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도 사실 추상화는 좀 쉽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사에 있어서 추상화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추상화는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를 보려고 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재현된 어떤 대상이 있다던가 소재가 있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화의 역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역사는 사실은 서유럽의 역사예요. 그리고 추상화는 이미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는 기본적인 형태였고 그것 밖에는 없이 몇천 년이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영화 속에서 추상화의 선구가 이제 클린트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시 서구적인 방식을 다시 강화시키는 말이기도 한데요. 다시 생각해보고 비서구 그리고 다른 지구상의 모든 다른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회화의 역사 자체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문화처럼 그렇게 추상이라고 보여지는 패턴들이 있는 곳에서도 회화라는 형식도 있었지만 미니어처 형식으로 사실은 건축에 등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다른 시각적 재현이 어떤 모델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 안에서 중국이라든지 한국의 회화사를 또 봤을 땐 서예가 회화만큼 더 중요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다른 가치관들과 그 맥락 그리고 프레임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영화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말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또 배제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큐레이터로서 그리고 또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온 것이 미술사를 진정으로 글로벌하게 보는 것, 어떤 지구적인 관점에서 미술사를 본다는 것은 가능한가? 그리고 남성과 백인 중심으로 봤던 이 미술사의 어떤 캐논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 교과서적인 잣대를 실제로 거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인 거고 뭔가 어렵게 보이는 것이기도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있었던 인류의 많은 문명의 어떤 그 산물로서 예술과 문화적 활동 이것들을 이제 봤을 때는 사실은 더 발굴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프클린트의 어떤 역사적 중요성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배척하는 식의 미술사 그리고 뭔가를 제외시키는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천재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그런 식의 서술 방식은 아마도 이미 굉장히 어떤 시대를 이렇게 지나간 그런 형식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적확하고 또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힐마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배척,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이라는 그 변방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진짜 서유럽의 회화의 역사만 회화의 역사가 아니라 예술의 역사만 예술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말씀해 준 것처럼 발굴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수경 관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한 중책을 또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기자간담회로 오셨기 때문에 기자분들의 질문을 조금 받으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보강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뒤에 보면은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흥행을 하는 이제 작가의 반열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가를 발굴하고 나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전적인 부분에서 그 운동의 차원에서 어쨌든 이 작가를 키운 거긴 하지만 관객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에는 필마 자체의 그림에 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저 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그리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림이 되었을까?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그 추상이기 때문에 뭔가 보편적인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유행을 타거나 한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딱 그때에 맞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100년이 지난 만든 지 1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뭔가 그런 추상적 어떤 구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것 그리고 색깔의 사용이라든지 구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굉장히 다른 작가들과 비교가 되지만 그 중에서 또 탁월한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미술사를 말하고 이런 미술의 가치를 말할 때 무엇이 좋은 작품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떤 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있어요. 여러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보면서도 이런 그림은 이렇게 뭔가 우리의 감성을 다 자극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이지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더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프클린트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있어도 사실 시대를 많이 앞서 있었어요. 아주 큰 그림들, 화폭들을 종이를 이용하면서 캔버스보다는 그렇게 이제 특히 수채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화폭을 많이 썼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의 발견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그런 나선형 또 원 형태 뭔가 올가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화학적인 방식의 추상적인 어떤 아주 선과 면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식의 그림이 아니고 자연에서 특히 꽃이라든지 잎사귀 뭐 이렇게 아니면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소용돌이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은하수 갤럭시가 이렇게 나선형처럼 돌아간다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일상의 세계 속의 어떤 형태들 또 당시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의 발견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작은 세계와 큰 세계에 대한 이해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서정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감성에 또 굉장히 정신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런 데 많이 또 몰입해 있었던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통일이 돼서 나온 작품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공감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주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흥이랄까요? 감상을 힐마의 그림 작품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전시가 진행이 되고 100만 명 다녀가면서 이 그림 앞에 사람들이 다 무언가 느끼는 바가 터져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뭐 이렇게 울 것까지야. 근데 정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그림 앞에 섰을 때 와 하는 그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에게만 다가오는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맨날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하듯이 이런 작품을 볼 때도 비슷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감흥 속에서 나만이 느끼는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메시지랄까 그런 감상이 있는데 아마 힐마의 그림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주를 자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감상과 감흥을 아주 크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자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그 관장님께 궁금한 게 정말 좋은 작품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주제나 그 힐마의 특징에 부합하는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생각하시는 작품을 무엇인지 꼽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 관객들이 또 호응하는 반응과도 다르게 실제 동시대에는 이런 그림들이 좀 어떤 식의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아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포스터에 쓰인 작품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색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데 저는 힐마 아프클린트의 작품을 그 스웨덴 본인이 이제 그 유족들이 갖고 있는 예전에 스튜디오로 썼던 그 공간에서 보여주는 것을 처음 봤었어요. 그런데 그 호수라든지 뭐 이렇게 북구의 어떤 자연이 좀 굉장히 색채면이라든지 하는데 좀 특이한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담고 있더라고요. 그 뭉크의 작품도 옆 나라죠. 노르웨이 출신의 에드와르드 뭉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상한 보라색이라든지 오렌지색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해가 뜨거나 질 때 이 하늘의 색깔이 그대로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색깔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그런 익숙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더 이국적이고 뭔가 잘 모르는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 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 추상이지만 자연주의적인 것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뭔가 아주 이성적인 것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신비주의적이고 정신의 힘을 믿는 뭐 이런 부분.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여자 작가들은 보통 같은 미술대학을 나와도 사파가라든지 뭐 이렇게 작은 정물화, 뭐 인물화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추상은 사실 말레비치, 몬드리안 이런 작가들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어요. 추상미술 자체가 그렇게 금방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물론 나중에 몇십 년 후에는 이렇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어쨌든 살아생전에 인정을 받긴 받았지만 추상미술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적이고 재현적인 그런 서구 미술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큰 이렇게 딱 자르는 그런 식의 어떤 시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물론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축적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 자연 말 그림이라든지 풍경을 보러 간 어떤 관객들에게는 그런 이게 굉장히 추상이라는 것은 아주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미술로 처음서부터 됐었고 당시에 어떤 일부의 평론가들은 그런 추상미술을 굉장히 이렇게 저급한 것으로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같은 뭐 이렇게 모두가 함께 알고 있었던 그런 동료 작가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뭔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식의 미술이 되기에는 누구나 어떤 그 도전을 받고 뭔가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어떤 것은 인정을 받고 뭐 못 받는 것도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도 보면 지금 시간이 흐른 후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 다른 작가들 뭔가 동시대에 이렇게 상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과 비교해서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떤 의미가
오히려 나중에 더 이렇게 잘 인정되고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언가 앞서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무엇라고 할까, 모티브를 얻는 것이 부족한 것이라고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선각자 혹은 선고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헤쳐나간다는 의미잖아요. 아마 힐마를 비롯해서 추상화가들도 그랬었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에펠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파리 에펠탑 지었을 때 저게 무슨 흉물이냐, 뭐 2년, 20년 뒤인가요? 설거하자 뭐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에펠탑이 된 것처럼 무언가 지금의 어떤 관습이나 지금의 어떤 기조나 지금의 어떤 흐름과 조금 동떨어진 것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와우 대단한데 라고 받아들이기는 우리도 사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추상 작품에 대한 의미가 녹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장님께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힐마 아프클린트가 지금은 국내에서도 평전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영화를 보시면서도 이제 더 많이 확산이 될 텐데, 사실은 이미 뭐 미술계에 있는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굉장히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랄까요. 인류사에 있어서 대단한 혹은 큰 깊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가들이나 작품들은 스스로가 누군가를 뮤즈로 쓰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누군가의 뮤즈가 되기도 하잖아요. 힐마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기는 저희 영화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아리에스터의 미드소마 보면 거기도 붙고 미드소마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원을 이루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쭉 어떤 그 하늘에서 본 이 샷으로 찍은 그 장면이 아마 생각나실 텐데 그게 힐마의 그 작품 중에 하나더라고요. 거기서 아리에스터도 힐마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영감을 받았다, 모티브를 받아서 이 장면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수년 전 영화 그 퍼스널 쇼퍼에도 지나갔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 폰 속에 있는 그림, 그리고 책에도 힐마 그 초상이 있는 그 책을 주인공이 보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화들을 챙겨보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힐마의 그런 모습들, 작품들을 아, 맞아, 그게 있었지 하고 떠올릴 것 같아요. 이 뮤즈라는 게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관장님? 뭐 사람의 창조성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지만 사실은 창조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창조력도 저는 잘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이 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이전에 그런 예술가들이 실험해보고 뭔가 만들어낸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은 사실은 예술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계속 뭔가 자기가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또 폭이 넓고 뭔가 자기네 작업에서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의욕도 더 있는 것 같고 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내 이전에 그런 예술을 했는지 궁금해 한다든지 그리고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예술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향유한다라는 것 자체도 뭔가 이성적으로 향유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감성적으로 아주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감상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뭔가 그런 모든 감상과 향유에 있어서 작가로서 창조자로서 어떤 다른 창작자의 인상을 다시 또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관객으로서 여러 다른 창작의 어떤 결과물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식에서는 아마 그 뮤즈라는 것은 결국 영감을 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영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런 식의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저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영감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20년 전에 있었던 창작물일 수도 있고 그게 아마 작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남이 뭘 했는지 먼저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사실은 좀 이제 어떤 작가들은 모든 것이 다 돼서 뭐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그 영감이라는 것의 범주라든지 그 영향력, 그 범위 이런 것들은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훈으로 삼을지 아니면 그냥 참고할 것인지 그냥 감성적으로 나도 감동하고 간다라고만 생각을 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로는 있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이전에 있었던 예술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예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향유해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또 질문 받을까요?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 문화 같은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뭔가 숙제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되게 공감하는데요. 근데 그 그러니까 접근하는 프레임 자체가, 무슨 새로움이라든가 선구자, 뭐 아니면 그런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구 열강 시대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뭔가, 발견되고 뭔가 새로움을 먼저 한 사람이 먼저고, 이게 이제 추상 미술도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으로 보면 그들은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사실 아까 이사람이 그런 문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화가 늘 이렇게 있어 왔고,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 미술관 자체 이런 홍보, 이런 영화라든가 뭐 미술관 자체 시각이 아직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뭐 선구자가 누군지 아니면 새로움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장님이니까 미술관 어떤 미술사를 전체를 바라볼 때 그 프레임이 좀 바뀌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태도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이렇게 배급되어서 상영될 때는 이런 하나의 다른 폭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만든 분들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 그 감독님의 입장은 아주 정확하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편견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힐막 아프 클린트라는 작가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들었던 구조. 그리고 그게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도 아직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독일 북구 이런 쪽이 지금 계속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관련자들도 그렇고. 거기에서는 가장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편견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것도 많은데 저희의 이 지식이 더 많은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더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난번 베니스 비엔날레를 이제 이태리의 여성 큐레이터가 처음으로 이태리 출신의 여성이 큐레이터가 되어서 예술 감독이 되어서 보여주면서 그분은 거의 본 전시의 80% 이상을 여성 작가로만 그렇게 결정을 해서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들고 또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것을 큐레이팅하는 어떤 한 기회를 잡았을 때 제일 말하고 싶은 불만이 뭐였을까? 가장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초점이 뭐였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단순화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 미술관들의 입장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편견과 차별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 불균형을 다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은 믿는 것 같아요. 네, 한 분 더 질문 받아볼까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발굴되지 못한 수많은 작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힐마 클린트가 이렇게 발굴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이 작가가 굉장히 기록을 열심히 했고 또 유족들이 그 작품과 기록들을 잘 보관해 왔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스웨덴의 큐레이터들이 이 힐마를 연구해서 발굴을 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런 발굴되지 못했던 작가들이 이렇게 발굴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
그리고 또 큐레이터로서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의 미술사를 다시 써보자는 그런 것이 이제 개인적 사명? 그런 것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그런 선구자 발굴 이런 식의 그 명제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것도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서 의심을 하더라도 뭔가 이 균형을 다시 좀 잡아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을 갖고 있는 개인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운일 수도 있죠. 이런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좋은 작가니까 내가 잘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 모데르느 뮤제의 여성 큐레이터가 없었으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뉴욕의 구겐하임의 전시가 있기까지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 작가를 계속해서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전시와 그 카탈로그 레저네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작품을 편찬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은 그렇게 구겐하임의 큐레이터가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고 뭔가 문화도 다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견되는 작가들은 대체로 뭔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끝이 없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직도 많이 있어서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것이 이제 미술 시장 같은 것과도 관련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특히 이렇게 작품이 원형적으로 잘 보존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잘 되어 있어서 모든 작업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여 공부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누군가와 나누고 하는 것이 쉽죠. 그렇지만 작가들은 제가 많이 이제 함께 활동을 해보면, 협업을 해보면 자신의 작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제 만든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작가에겐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제 힐만은 자기가 이제 트램 사고로 이렇게 전차 치여서 이렇게 전차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다 아픈 다음에 굉장히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곧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뭔가 기록과 뭔가 이런 본인 작업에 대한 편찬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많은 작가들에게 저도 기록의 이제 중요성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나머지는 운이 따라야 되겠죠. 네,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기록이 있었잖아요. 자료도 그렇고. 근데 에드워드 호퍼 같은 경우도 전시 가보니까 그 노트, 그 부인이 다 정리해서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정리를 하고 무언가 보존을 하는데도 도움이 됐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문득 저는 힐마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작가를 알게 되면서 비비안 마이어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비슷하게 어마어마한 자료, 하지만 생전에 어떤 전시를 하지 않았고 조카에게 그 모든 것들이 상속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좀 그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좀 드라마틱한 요소도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두 요인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또 좋은 작품과 작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많은 큐레이터들과 또 관련하시는 분들의 그 노력과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좋은 작품과 작가를 알게 되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그 반향보다 앞으로 더 큰 반향을 힐마가 가져올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어떤 자극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약속된 간담회 시간이 여기까지예요. 꽤 길진 않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좋은 질문, 심도 있는 답변 해주신 여러분들과 이숙경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